우리가 위기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렇게 왔었는데요. 온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이,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걸 경제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줘야 된다고요. 지금 가계가 너무 지금 상황이 나빠졌어요. 이거를 일반 사람 전문가들조차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끔찍합니다. 자금 시장이 저는 기능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봐요. 채권 발행은 해서채 발행은 사실상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출이 되는데 은행이 대출을 꺼려하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내려봤자 내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자금이 가야 될 곳에 자금을 풀겠냐 가겠냐 이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그 거대한 나라도 지금 4에서 5% 경쟁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위기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렇게 왔었는데요. 온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체력이 계속 약화되어 왔었죠. 약화돼 왔는데 이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 1분기의 성장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내수의 기여도가 0.1% 포인트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0.6으로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민간 소비인데 민간 소비는 이제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제로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수출 부분이잖아요. 순수출 부분인데 순수출이 1분기에 0.3%포인트로 나왔지만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황형 흑자죠. 수출과 수입 다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생긴 하나의 효과죠. 그런 점에서 일단 성장률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인들이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태인 것은 우리가 올해 1분기 역성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90년대까지 안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000년대 첫 10년간의 민간 소비 기여분이 연평균 한 2.0 정도 됐었어요. 포인트로요. 근데 이게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1%포인트로요. 그러고 나서 올해 1분기에 0%포인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다는 얘기죠. 수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간에 3.7에서 1.4로 갔다가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로 수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민간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의 이제 어쨌든 소득일 텐데 가처분 소득일 텐데 가처분 소득이 사실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조차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사실 우리가 통계를 사용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통계청 통계를 많이 인용들 하고 그러는데 통계청 저는 그 소득은 신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분기별로 이제 이 소득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사실은 우리 통계청 이 통계 자료 가지고 우리가 논란도 있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분기별로 소득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이게 내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연간대로 내는데 정치권에서 하도 이제 그동안 내오다 보니까는 계속 주문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 끌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계하는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 비율 구하기 위해서요. 그게 저는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쭉 들여다 보니까요. 올해 1분기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2016년과 17년 사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후퇴했어요. 한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가계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근거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는 되게 전문가들이 총액만을 봤는데 세대별로 세대 단위라든가 아니면 가구 단위당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지난 한 4년 동안에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 한 3년 동안에 더군다나 마이너스를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1분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나왔잖아요. 4개월 동안의 수출이 22년도 3년 전이죠. 3년 전에 4개월에 한 9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네. 회복이 안 됐는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산자부에서 매달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발표를 하면서 주력 산업을 이제 우리가 집계를 하는데 과거에는 한 2018년 이전에는 뭐 13대로 하다가 15대로 좀 늘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포함해가지고 그건 아직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주로 13대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제조업 이제 중후장대형 제조업들인데 이 13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13대 산업 저기 수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는 3년 전 수준이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5% 정도 차지하는 이게 저건데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를 빼면 있잖아요. 반도체를 빼면은 2011년 수준보다 못 합니다. 예. 수출이요.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제가 이 매출액 같은 경우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양대 산맥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합해도 TSMC보다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 3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낫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실속이 그렇게 지금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업, 최고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수준이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는 산업 체계가 그동안 산업 체계가 쭉 한 3, 40년 동안 우리가 이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의지했었던 산업들이 저는 산업 체계가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경쟁력이 그래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쉬는 날이 많았지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5%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10위로 추락했습니다. 10위로요.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문제는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간 소비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지금 뭐냐면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이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회 다 당연히 두 분 모두 보셨을 테고 과연 거기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여겨졌었는지 뭐 그들의 전략이나 태도일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온 정책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보다가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감동을 안 줘가지고 이제 왜냐면 차기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요 저는 어디다 비유하고 싶으냐면은 이제 의사에다가 저는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들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민 중산층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우리 국정 운영을 담당하실 분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 의사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의사. 실력이 좋은 의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저는 볼 때요. 일단 그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네. 그게 저는 그렇게 한 50% 차지한다고 봐요. 그걸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처방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 사는 사회는 사실 그 사회에는 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신토부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뭐 경제에 취약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 이 정치인들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과거에 지난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겪어왔었던 그런 위기 같은 것을 지금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이 지금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어요. 세대당이요. 네. 그 결과가 우리 지금 이 세대당 그러니까 가계 소비액을 보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 17년 사이로 돌아갔어요. 이게요.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보죠. 그리고 서민들이 의존하는 그러니까 금융권들의 부실이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빠르게. 2022년 4분기부터 소위 신용위기가 발발했었던 그때부터 이게 계속 증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단지 이게 원화로 대부분이 이게 문제니까는 과거 예안위기 같은 것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네, 네. 상당히 지금 안으로 골마가고 있고 최근에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3대 백화점까지 올해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보게 되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한 고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건설이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건설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이 이 상황이 문제는 그러면 일시적인 거냐 이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일시적으로도 강화시켜주지 않으면은 강화시켜야 되면 이거 이거 계속해서 이게 무너져 갑니다. 지금 뭐냐면 이 가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제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요. 2022년 8월 달부터 10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최장기 3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걸 경제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줘야 된다고요. 반전시켜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에 강한데 이걸 같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우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안겨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계가 너무 지금 상황이 나빠졌어요. 이거를 일반 사람 전문가들조차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통계 수치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큰 매크로 데이터만 보다 보니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세밀하게 살펴봤는데 끔찍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경을 시행하자라는 건데 추경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신 교수님이 아까 이제 그 통계청 자료를 이제 5분의 얘기할 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사전에 통계청 소득 자료가 부정확하다. 이거 얘기 우리 전문가들은 다 저기 사실 지적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국세청 자료를 사실 믿습니다. 근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은 21년도 수준이 회복이 안 됐어요. 상위층들조차도. 실질이 아니면 실질이죠. 명목. 실질이죠. 실질이 중요하죠. 지금 명목이 이거는 명목이. 그렇지. 명목은 거기도 실질은 나오는데. 물론 실질은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한 명목으로도 줄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로 어쨌든 간에 2021년 3년 수준이 우리가 흔히 최상위층들은 단지 절대소득이 많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좀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득이 줄어들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7억에서 14억 줄어도 워낙 큰 소득이니까는 그게 이제 그 부각이 안 되는 것 뿐이고 마찬가지 다 떨어지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거 퇴락을 지금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5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그러니까 가계 소비 지출이라는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21년 2분기부터 장기 추세선이요. 그러니까 저기 2000년 전부터 장기 추세선에서 그걸 회복을 합니다. 넘어가기 시작해.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뭐냐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어. 저기 부족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요. 31조 4천억 원이 원래 추세선보다 적게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31조 4천억 원이지만 연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120조가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부가세만 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보는 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21년 1월 달에 소위 말해서 그 1.9조 달러 푼 거 있잖아요. 네. 현금 살포한 거 미국 바이든이. 예. 그게 사실 살려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현금 살포했을 때 국가부채 증가하지 않냐 그러는데 미국이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었고 둘 다 늘었죠. 늘었죠. 그리고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전에 5년 동안은 미국보다 우리가 한 3.1%포인트 높았습니다. 누적 성장률이.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3.2%포인트 우리가 떨어져요. 미국보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소비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네. 내수가 죽어버린 거죠. 미국은 소비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탄탄하게 장기 추세선보다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버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수가 중요한 나라지만은 그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게 지금 뭐냐면 내수의 이 격차가 추세보다 가설이 격차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좀 갈린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증가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소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를 했죠. 그리고 뭐냐면 돈을 지원해 줬잖아요. 네. 지원해 주고 정부 부채를 일시적으로 했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GDP 대비 정부 채무를 얘기하니까는 이것도 줄어든 거죠, 미국은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그 1.9조 달러 투입한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 결과로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돈 아끼고 정부 채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정부 채무도 증가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소비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위축되고 있고 이런 악순환골에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현명했느냐 이거 보자 이거죠. 저는 그 주식 자산 가치 올라간 거를 부인을 안 해요. 근데 그건 저는 결과 변수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실질 개인 소비 지출 통계가 있으니까 이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2분기 때 1조 6,200억 달러나 격차가 마이너스로 팍 폭락합니다. 그 충격이었죠. 코로나 충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2021년 이제 1월 달에 그걸 발표하고 2분기부터 이제 돈을 투입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2분기부터 이게 그러니까 한 2천억 달러로 이제 초과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2022년도에 미국도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네. 금리 급속하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자산 효과는 그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서.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미국의 민간 소비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초과가 계속 지속되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민간 소비가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의 통계적인 팩트니까는 그게 중요한 요인이었던 건 사실이라면은 그게 언제부터 나타났느냐가 우리가 시점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2021년 2분기부터 그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뭐 팩트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2022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자산시장이 2022년도에 폭락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견인을 해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는 그 높은 고금리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민간 소비를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단 정부가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선순환을 만든 거죠. 경제 성장률이 높게 유지가 되니까는 주가도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는 뒷받침이 되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경제가 좋다가 하니까 전 세계 돈들이 다 그러니까 글로 몰리면서 또 이게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저는 이게 그 데이터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은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는 구별이 된다 이거죠. 사실 최 교수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추경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견해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예, 미국 예를 들어가면서 예, 그 제가 거죠. 신 교수님의 대답은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나라 GDP로 최 교수님 얼마 되나 2,400조쯤 되나요? 그렇죠. 지금 2,400조 명목으로. 예. 절반이 민간 소비거든요. 그럼 1,200조예요. 1,200조인데 이건 부가가치 개념이거든요. 그럼 매출 개념으로 따지면은 민간 소비는 적어도 한 3배 정도 4배를 곱하면은 거의 한 5천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1년에 우리가 민간 소비로 쓰는 돈이 예. 매출 기준으로. 근데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얼마나 13조잖아요. 그죠? 뭐 2차 추경 한다고 해도 다 합해서도 한 50조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우리의 민간 소비의 규모가 매출 기준으로 5천조인데 50조 추경을 한들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추경을 가지고 성장률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개념 자체는 고무줄을 너무 땡긴 거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가 추경을 뭐 100조 이상 해봤지만은 예. 저는 그것이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예. 따라서 그럼 추경이 필요 없냐? 그거는 아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어려운 그 섹터가 있다는 거죠. 그 섹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좀 밀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경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근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으로 접근할 때 통화 사이드하고 금융 사이드하고 이제 재정 사이드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금융 사이드를 보게 되면 통화 사이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었죠. 예. 한국은행이요. 그런데 금리 인상기하고 인하기가 있으니까는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 대출 이제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이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그러니까 주택자금 대출도 한 7.3%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이요. 그다음에 이 뭡니까 저기 산업대출금 같은 경우도 산업자금도 한 7.3% 증가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기로 오면서 산업대출금은 오히려 0.7%도 안 나와요. 네. 대출 확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효과가 별로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소위 말 자금 시장은 저는 사실상 기능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대기업들 빼놓고는 자금 시장이 저는 기능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CP 발행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채권 발행은 해서채 발행은 사실상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출이 되는데 은행이 대출을 꺼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안 간다 이거예요.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내려봤자 내린다고 해가지고 또 일선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어려운 자금이 가야 될 곳에 자금을 풀겠냐 가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기에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뭐냐면은 가계로 들어간 돈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금리 인상기든 인하기든 간에 부동산 대출, 주택자금 대출로는요 계속해서 높은 7%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용대출 이런 건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안 간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경제가. 금융기관들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많이 부실화되다 보니까는 자꾸 몸살이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안 가는데 여기서 금리 내려봤자 올해 말에 이제 금리 내려봤자 제가 볼 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진단이 나왔으면 진단이 뭐냐? 가계 소비가 지금 2016년, 17년 수준을 지금 후퇴했다 이거예요. 가계 소비가 후퇴한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가계소도 그 후퇴한 게 배경이고 그리고 이 월급쟁이들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매달 임금 조사하고 다 조사하는데 올해 1, 2월 달까지 지금 집계가 됐는데 올해 1, 2월 달이 작년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2021년도보다 2024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1, 2월 달은 그 줄어든 폭이 더 커졌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아주 영세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도급 받고 있거나 가사노동 이런 거 빼고 사실은 집계하는 실질 임금입니다. 소위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이런 한 2천만 명 대상을 하는 건데 그 임금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상태 속에서 가게가 금리 내린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쓰겠느냐 이거죠. 써야지만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그러는 것이지. 쓰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쓸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가게들이. 쓸 돈이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직격선을 날리는 게 내수의 직격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럼 일시적으로라도 제가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1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31조 4천억 원이 장기 추세선보다 지금 적다. 이게 근데 갈수록 이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급한 불을 진정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까 전년배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경제 주체들이요. 그래서 전부 다 좀 과거에 중산층 여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가능한 안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쓰려고 하고 있다고. 소위 말해서 미래 대비죠. 대비. 이런 성향이 지금 계속해서 더 공고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추경도 전통적인 추경이 아니라 가게가 직접 그러니까 소득 지원을 일시적으로라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규모가 우리가 민생지원금 얘기 나왔을 때 그게 한 3회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3회분 정도 그 규모에. 왜 그러냐면 그게 가계의 소득에 그만큼 줄어든 것에 그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한숨을 좀 돌리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31조 4천억 원 정도가 그런데.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이 한 12조가 좀 안 되거든요. 한 해가.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다고 할 때가 그 계산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3번 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커버가 되죠. 근데 저는 가계소득이 쪼그라든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도 특별히 더 많이 쪼그라든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연간 예를 들어서 2억 3억 되는 사람들은 쪼그라들어도 계속 그 고급 차 타고 다니며 해외 여행 다닐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31조가 됐든 몇 조가 됐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추경으로 계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지금 제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이 있잖아요.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생산을 비교해 보면요. 2019년 수준을 하회하는 업종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 그게 제조업이 특히 심한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요 지금 생산 수준이 6년 전에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도 더 못한 업종이 절반이 넘어요. 제조업은 훨씬 더 많고.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지금 이 위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줄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기업에다가 돈을 넣어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최백 교수님의 원인 분석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기업에 저는 돈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추경을 하더라도 예. 저는 기업 쪽으로 이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처방에 대해서는 두 분의 결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달라. 약간 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거야 매 정부마다 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글쎄요 진보와 보수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문제라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좀 공개전할 것 같아서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산업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에만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제조업 특히 높은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 망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FTA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특히 2011년도부터 공격적으로 해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 2011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인데 우리나라가 2011년 이전까지는요. 1990년도 2011년까지는 세계 수출이 그 기간 동안에 한 5.3배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8.2배가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수출이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는요. 세계가 얼마나 되냐면 1.33배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1.2배로 세계 평균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FTA가 경제 영토 확장이고 수출 시장 장애물을 없애는 저건데 왜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도 더 낮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반도체가 최고의 산업인데 우리나라 그동안 경쟁력이 있었던 이게 지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의 TSMC보다 돈을 못 번다. 이거 두 개 기업이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냐면 산업 체계를 진화시킬 때 제대로 진화를 못 시킨 거예요. 거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그동안에 한 25년 동안의 산업 체계는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거기에 못 쫓아간 거죠.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뭐냐면 그나마 저는 뭐냐면 정부가 손이 가야 될 곳은 뭐냐면은 어쨌든 힘이 없는 곳들 중소기업이라든가 내수업종들이 가계 소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타겟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업 체계를 바꾸고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이걸 제조업 플러스 충격이라 그러는데 제조업에다가 플러스 거기다 뭐냐면 인공지능 4차 산업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 중국의 위협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독일이 지금 엄청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 때문에. 네. 일본은 일본도 3% 밑에 떨어졌고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구하는 것은 산업 체계를 바꾸는 문제예요. 산업 체계 바꾸는 문제는 이거 돈 투입해야 한다고 이게 하루 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수출이 안 되는 부분하고 내수가 그한 부분하고 있는데 두 개가 그러니까는 처방이 그러니까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 하나는 뭐냐면 산업의 체계가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의 산업 체계 지각 변동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낙오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예? 낙오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았듯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체계를 바꾸는 데 속에서 정부하고 우리가 산업계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좀 중장기 프로젝트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문제인 거지. 예. 여기다가 돈 몇 푼 투입한다고 이게 갑자기 이게 됩니까? 뭐 대기업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 산업체계 경쟁력은 주로 대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정부가 한정된 돈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내수 부분이라 이겁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